한 주간의 뉴스 중에서 뜨거운 이슈들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원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 대도시 서울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개인적으로 어떤 점들이 가장 불편하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방으로 갈 때 서울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좀 꺼리는 그런 것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권에 많이 시민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확진자가 많은데 그런 점들이 좀 오가는데 불편함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서울의 확진자도 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서울형 상생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을 완화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방역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영상 보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나선 오세훈 시장은 그간의 정부 방역 지침이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의 32.3%가 폐업을 고려 중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에 주간 매출이 45%까지 줄어든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희생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방법으론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서울형 상생 방역을 언급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도록 업종별, 업태별 맞춤형 방역 수칙을 수립해서 기존 방역 수칙을 대체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업종별로 영업시간 규제를 다르게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이번 주말까지 마련하고 다음 주엔 방역당국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의 사용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또 식약처의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활용한 시범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 연습장에 시범 도입해서 코로나19 예방 도입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가진단 키트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를 잡아내기 힘든 데다 최근 정확도가 40% 정도로 낮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네, 이 오 시장의 이른바 이 서울형 상생 방역을 보면은 이 무턱대고 막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 방역도 잡고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기존의 코로나 방역 지침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 기존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서는 대개 지금 현재 9시로 이제 묶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업종에 따라서는 12시까지도 가능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업종 시간의 어떤 제한성도 이제 풀어주겠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단어가 나왔습니다. 업종별, 업태별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업종별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잘 풀어보게 되면은 같은 식당이라 하더라도 분식점하고 고깃집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고깃집은 밤 시간대에, 분식점은 낮 시간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요식업이라 하더라도 다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차별화된다. 뭐 이런 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세밀화하게 업종에 따라서 또 업태별로 다르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그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이제 지적을 했고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서울형 상생 방역이 말씀하셨던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제대로 되려면 업주도 손님도 이 방역 수칙을 잘 따라줘야 하는데 밤 시간에 영업을 하다 보니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확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인가거든요. 그래서 짧게 있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하는가. 예를 들면 마스크를 안 쓰고 특히 이제 비말이 많이 나오는 어떤 행위. 예를 들면 노래방이라든지 아니면 술 마시기라든지 연설, 대화 이런 것이 많을수록 비말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방역수칙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주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간을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그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를 서로 이렇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상생 방역의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또 앞선 화면에서도 나왔지만은 오세훈 시장식 상생 방역 중에 하나는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이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역 당국이 그동안 이 자가 키트를 활용하지 않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자, 평론가님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이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해서 도입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도입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 검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금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또 시간도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결과를 빨리 알 수가 없고요. 또 아까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입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입장시키냐면은 자기 스스로 자가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음성인 경우에는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임성이라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준수하도록 하게 되면은 일단은 경제도 살리고 한편으로 방역 수칙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유럽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게 확진을 이제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뭐 예를 들면 40% 이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도 약간 도입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만약에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방안들이 모색한 이후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건 만병통치약처럼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예. 나름대로의 어떤 고육지책이다. 이런 관점에서 업종별, 업태별로 좀 구분해서 제한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서울형 상생 방역으로 독자 노선을 겨룰 경우에는 이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나 인천 같은 곳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서울에 맞는 코로나 방역 정책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이 확진자가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서울과 경기가 붙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노동 공간이라든지 생활 공간들이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지하철부터 해가지고 많은 어떤 교통수단들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또 교통수단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의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서도 우려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인천이라든지 경기도와 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생이라는 게 결국 서울만이 아니고 예. 인천과 경기도, 그래서 수도권 전체가 고르게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합의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역 간의 상생도 중요하다. 이 네.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서울의 상생 방역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대표를 선출해서 마을의 주요 현안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가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시책 사업으로 추진된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평창동 주민자치회에서 석연치 않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광화문광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상황. 그러던 지난해 3월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인근 5개 동에만 지역 문화재생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각각 1,600만 원의 예산을 내려줍니다. 5개 동 중 평창동만 이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당시 재구조화 반대 TF팀을 꾸려가며 반대에 앞장섰던 평창동 주민들은 이 예산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지역봉사 노력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고 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무력감마저 느꼈습니다. 결국은 이 평창동이나 구기동을 1,600만 원에 팔아 넘겼다는 의미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평창동 주민자치회 문화예술분과는 이 예산으로 영상을 제작해 비대면 축제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발생합니다. 예산 집행 전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지역 예술인과 갤러리를 중심으로 평창동을 소개하는 영상 10편을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작한 지 3달이 넘어가지만 현재 그 결과물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민자치회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7편만 제작한 것과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제작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로구청의 주민자치회에 대해 관리 감독 체계가 없냐고 문의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현재 법규상으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운영 지원 정도만 가능하지 그 이상으론 관여할 수 없다였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이 쓰인 만큼 그 집행 과정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지방자치라는 등잔 밑에 놓인 주민자치회. 과연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요? 집중 취재 와디슈 이주협입니다. 네, 이 화면 보니까 이 석연치 않은 점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데 주변에서 반대 여론이니까 5개 동에만 1,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자, 아무래도 이 서울시가 주민자치회를 이용했다 이런 의심도 들 수 있게 하는데 평론가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1,600만 원을 뭐 서울시 고루고루 이렇게 줬다 그러면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뭐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 1,600만 원 돈을 광화문 광장에 관련된 반대 그 동에게만 지급했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석연치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꾸로 이 예산을 통해 가지고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주민자치위는 자치단체이건 아니면 당국이건 공공기관과는 좀 분리된 형태로 예. 또 정당과도 분리된 형태로 주민들을 위해서 의제에 관련돼서 자발적으로 결정을 하고 아니면은 의사표현하고 여론 형성을 하는 그런 자치 뿔뿔이의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자치위에서 또 한계점이 뭐냐면 이게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되거나 아니면 제도 법령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활동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는 재원의 어떤 안정적인 유지, 마련 이것과도 분리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평창동 주민자치회 사례만 봐도 이 비대면 축제를 위한 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이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영상 제작물은 공개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의혹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이제 주민자치위가 대표성이 있느냐의 문제이죠. 네. 그래서 대표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불신을 받게 되고 또 이런 이제 일이 일었을 때 또 대표성이라든지 어떤 불투명성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고요. 또 역량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 추첨제를 이제 지적을 했는데 왜 추첨제를 했느냐라고 의구심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의도는 누구나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고 거기서 골고루 뽑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사실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책적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량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첨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아무나 지원을 해서 단 자치학교에서 6시간만 교육을 받고 누구나 다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이나 어떤 그 제도 위반 면에서 이런 어떤 사례들을 앞으로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공익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주민 중에 주민 중에서도 엄선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서 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단어도 써주셨는데 지방자치 시대에 이 주민자치 시스템이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정에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미국의 타운홀 미팅을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1800년대에 생긴 미국의 주민자치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잘 활용했던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풀뿌리 자치에 활용된 주민위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국가적인 이제 정책들을 설명했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주민자치위를 찾아가가지고 시정을 설명을 하고 동의를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 풀뿌리 주민자치위에서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또 민주주의 어떤 원칙으로서의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요인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체만 머물지 말고 시정 혹은 국가적인 정책과 같이 어울리되 재정적으로나 어떤 권력적으로는
분리 독립해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부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행정력은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볼 문제입니다. 자, 오늘 서울형 코로나 방역과 서울 주민자치회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자, 김원식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